여러분 반갑습니다. 역사탐정입니다. 이전 영상과 마찬가지로 제가 지금 독감이 점차 호전돼서 목소리를 찾아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영상 시청하시는 데에 다소 불편하신 점이 있다 할지라도 넓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조선이라는 그 국호의 글자가 어떻게 탄생되었으며 또 그 개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을 보시겠습니다. 자, 조선이라고 하는 이 글자는 바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글자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글자는 고대로 올라갈수록 조라는 글자가 이것 말고 다른 글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서로 다른 조라고 읽을 수 있는 글자가 있지만 이러한 것들을 전부 감안을 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을 한 글자가 설문해자에 있는 이 글자, 이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조선이라는 글자에서 청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 이것은 고조선 시대에 생존했던 당대의 실제 인물을 나타낸 것이고, 여기에 짙은 회색으로 되어 있는 이 글자들은 청색으로 되어 있는 그 인물에 대한 정체성, 그 인물에 대한 성격, 이것을 설명해 주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대로 하면 여기에 이 삼신과 삼신의 뒤를 이어서 제왕이 되었던 고향 임금님, 그 다음에 여기 국본이라고 하는 인물, 이 세 분, 네 분, 다섯 분의 이름이 조선이라는 글자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순서대로, 족보 순서대로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그 개념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첫 획이 되는 이 중앙에 있는 이 부분은 바로 이 세워진 수직선, 이것을 신이라고 합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설문해자에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내용도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천신 하나님을 가운데 모시고 양쪽에는 천신 하나님의 아드님과 따님을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여기서는 그냥 두 천신 하나님과 밑에 있는 이 부분, 이것이 두 사람으로 착각할 수는 있지만 이것은 천신 하나님의 아드님과 따님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세 분을 나타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을 나타내는 방식이 고대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세 분을 설문해자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설명하기를 삼합야 이리 해서 셋이 모였다. 그러면 무엇 셋이 모였을까요? 당연히 직선 셋이 모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발음은 집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세 분이 모인 집. 이건 사당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또 이것을 다른 방식으로 하면 이렇게 우리가 숫자 3으로 하는 이 부분도 이것과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러서 설문에서는 천지인의 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천지인의 도다. 즉 천신과 지신과 인신, 직선은 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선 중에 최초의 신, 그분은 바로 천신 하나님, 이렇게 내리긋는 이 중앙에 있는 이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세 분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바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천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지신과 인신이 양쪽에서 이렇게 표현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표현 방법은 이렇게 천신 하나님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말고도 또 천신 하나님이 있고 이분을 중심으로 이렇게 뻗어나가는 이런 신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상하대칭이나 좌우대칭으로 하게 되면 원래 있었던 이 글자를 계승한 인물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계승한다, 잇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삼신에 대해서 다양하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개념을 알고 이러한 내용들이 제대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그냥 주입식이 아니라 개념을 이해하는 데서 시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삼신에 대한 방법은 이렇게 태양을 나타내는, 해를 나타내는 세 가지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삼신의 표현은 이렇게 불꽃 모양으로 되어 있고 또 여기에 이렇게 태양을 나타내는 것. 또 이걸 역으로도 할 수 있겠죠. 태양 하나 크게 만들고 양옆에 불꽃 모양을 만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붙여 있던 것이 떨어지는 것이죠. 이건 왜 떨어뜨렸느냐? 이것이 세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또 서열이 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조선할 때의 이 표현은 바로 두 사람이 아니라 세 사람이다. 그리고 제가 예를 든 이런 사례들은 유문이나 고대 근문에 그대로 다수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대 선인들의 그 표현 방식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의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선할 때에 이 첫 삼신을 나타내는 이 부분을 표현한 것이 금관입니다. 금관에 보면 이 표현 방식이 한나라 때의 것을, 한나라 때의 글자, 한나라 때의 글자는 삼신 이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거든요. 이것을 그대로 표현한 것을 보면 이것은 신라인들이 한나라에서 왔다 하는 그러한 내용이 반영된 그러한 결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가락국에서는 주로 이런 식의 표현법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되는 그런 표현법으로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주 같은 경우 거기에는 이렇게 크게 굵은 천신의 표현이 있고 그 다음에 옆에는 이보다 가는 그러한 또 다른 신이 양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삼신을 나타냈는데 그 개념이 아주 정확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보통 근문에서는 주로 이런 표현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천신 하나님의 표시가 되는 큰 햇님이 이렇게 있습니다. 큰 햇님이 있다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작은 햇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왜 하늘의 태양은 하나인데 큰 해와 작은 해를 나타내고 있는가? 이것은 토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의미가 있는 어떤 상징물, 그것은 동물이 될 수도 있고 식물이 될 수도 있고 또 그 시대에 첨단을 달리는 어떤 그 발명품일 수도 있고 하여튼 그 중대한 의미가 있는 공동체의 그 상징물을 토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토템을 나는 이 토템에 속한다 이러한 표현을 하게 되면 자신이 어디에 있는 인물이다 어떤 사람이다 하는 것을 그 소속된 공동체를 알므로써 그 사람의 정체성을 더불어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햇님이라는 것은 바로 천신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작은 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아드님과 따님으로 대표되는 이분들이 최초로 그 다음에 작은 해로서 나타냈고 이분들의 후손들이 계속 대를 이어서 내려가면서 점점 더 작은 해가 됐겠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지기를 우리는 알에서 태어났다 혹은 해에서 태어났다. 알이나 해나 고대 언어로서는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알에서 태어났다, 해에서 태어났다 이 말은 고주몽도 자신을 일월지자 해가지고 자신이 햇님과 달님의 자손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때의 햇님은 천신 하나님이고 달님은 모계인 양잠신 뉘조 천신 하나님의 따님이 됩니다. 그러면 같은 혈통을 가진 DNA를 가진 그러한
자손인데 어떻게 같은 자손끼리 이렇게 그 사돈이 될 수가 있느냐, 이런 의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표현법을 보면 삼신으로부터 파생되는 모든 그 이후의 족보들은 천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양잠신 뉘조라고 하면 배우자는 황제입니다. 사마천이 정통으로 삼았던 황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왜 황제라고 안 하고 그 배우자가 되는 뉘조의 이름이 이 가운데 들어가 있을까요? 이것은 원래는 서로 연대하는 연맹체로서의 나라가 되었었는데 황제를 이 안에 끼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조선이라는 것이 오로지 천신 하나님, 신농 하나님의 혈손만이 이 자손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제의 자손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이 천신 하나님의 직계, 부계로서의 남성만을 여기에 조선이라는 글자 안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이 조선이라는 나라 이름이 생길 당시에는 푸나라와 사회에서 벗어나가지고 북의 사회가 형성된 그 시기에 이 나라 이름이 정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원래 고조선 시대 이 당대에 삼신의 개념을 정했다. 이래 한다 그러면 당연히 뉘조 대신에 황제의 이름자가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는 황제는 없습니다. 황제는 분명히 존재했지만 조선이라는 이 계보 안에는 황제가 들어가지 않고 황제를 대신해서 천신 하나님의 따님인 양잠신을 대신 넣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대 중국사 또 중국 문명의 기반을 닦은 것은 천신 하나님이지 결코 황제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 황제는 천신 하나님의 사위로서 신라로 치면 아마 갈문왕 정도가 됐을까요? 정식으로 통치자로서의 왕은 아니지만 왕실의 한 인물로서 왕으로서의 그런 예우는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 국호를 놓고 추정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고라는 글자입니다. 고라는 것은 숨이란 뜻이 있습니다. 숨을 쉰다. 그러니까 삼신이 있음으로 해서 비로소 중국 대륙에 나라의 형성이 시작되었다. 그래서 출발되었다. 그래서 생명을 불어넣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역사에 숨을 쉰 것이 고조선이 최초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고대 중국의 어떤 문명의 틀을 놓은 것은 고조선이지 결코 황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대 문헌에서 전해오는 것을 보면 황제는 신농의 아들이다 혹은 형제다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거꾸로 또 어떤 곳에서는 신농 임금님은 황제의 아들이다 이런 식으로 또 표현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모순되는 것일까요? 이것은 고대의 모계사를 사회를 이해하게 되면 이 말은 모계사회의 한 단면을 표현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틀렸다기보다는 설명이 부족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이 어느 한 면으로 보더라도 이러한 설명들에서 오류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우리가 이 고조선 시대의 사회상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반증이 되겠습니다. 자, 선이라는 글자를 여기 옆에 사람 인방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주씨입니다. 배주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단순한 배를 나타내는 것이겠느냐? 그건 아니죠. 배를 자신의 상징으로 하는 그러한 인물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전에 제가 근문에서도 여러 차례 보여드렸는데 이 주씨는 밑에 이 동그라미 태양을 나타내는 이것을 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천신 하나님의 계보를 잇는 인물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 준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조선이라는 글자 안에는 부계로서의 인물을 나타냈기 때문에 이 고향 임금님은 천신 하나님의 손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물고기 어자입니다. 자, 근데 어자가 이게 물고기를 담지 않았어요. 여기 보면 인자가 있습니다. 사람 인자. 그러니까 인방이죠. 인방이고 그 다음에 몸체는
이것이 사람에 따라서 이 문양이라고 할까요? 이것이 표현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시대마다 물고기를 토템으로 해서 계승해 내려가지만 그 인물마다 이 가운데 부분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요 밑에 보면 불화자가 있습니다. 즉 물고기로 표현되는 이 인물이 자신이 이 화를 이었다. 화가 뭡니까? 불이죠. 불이기 때문에 이 불의 근원이 되는 천신 하나님, 태양, 염제라고 하죠. 불임금님, 염제. 그래서 불꽃염자는 불화자가 아래 위로 두 개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여기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불임금님의 자손이다 하는 것을 여기에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신 하나님이 1세대, 그 다음에 지신이 되는 뉘조, 여기가 2세대, 그 다음에 아들로서 천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희화씨가 2세대, 그 다음에 여기에 주씨가 3세대, 어씨가 4세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양이라는 것은 또 무엇이냐? 이것은 천신 하나님의 족표가 이렇게 태양으로서 자신의 토템을 삼기 전에 그 이전에 삼았던 것이 이 양입니다. 그러면 양이라는 것은 유목민족으로 있을 때의 자신의 표현이고 이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청동기 문명을 가져왔을 때 적용했을 때 그때를 계기로 해서 이 양이라는 이 상징보다는 태양이라는 상징을 더 크게 여기고 이것을 상징을 이렇게 바꾼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과 해는 동일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백호통에서 보면 염제는 태양이다. 염제는 불꽃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관직을 불의 이름으로 했다. 이리 했고 신라인들은 이를 자랑스럽게 여겨서 불을 관직으로 하는 모든 관직 중에 가장 높은 지위의 관직이 화관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선조를 일러서 화관지후 불을 다스리는 그 최고의 관리가 신라인의 선조였다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문무왕 비문은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겨서 그렇게 밝혀놓았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가운데 천신 하나님. 자, 그래서 세 분이라는 것을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신 하나님 때에 만든 이 화패가 여기에 신패 혹은 주패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이 청동 화패가 있었던 것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이것은 18세기, 19세기 이때까지 실물 청동 화패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행방이 사라졌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청나라 말기이면서 또 이 외침에 대해서 무력했기 때문에 아마 약탈당하거나 또 이렇게 어디론가 사라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또 뉘조, 여기 보면 유, 5월, 신재, 임 뭐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보면 가운데 이 신이라고 하는 것, 여기 보면 누에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에 마디가 있고 마디벌레 누에를 나타내고 여기에 보면 옆으로 횡으로 그은 신자가 있습니다. 이것이 양잠신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예를 키운 양잠신 뉘조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양잠신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횡으로 그은 신자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여기에서는 그 아드님 되는 희화씨의 표시인데 머리에는 여기서는 지금 아마 오래돼서 청동기가 오래돼서 녹이 슬어서 여기는 표현이 살짝 된 것 같은데 뿔이 머리에 뿔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그 신자가 이 대각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삼신을 나타내는 그러한 표현이 이렇게 다양합니다. 이거 말고도 또 우리 유물을 보면 뭐 귀걸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굉장히 많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설명드렸죠. 주씨는 자신이 천신 하나님의 자손이다 하는 뜻으로 여기에 이렇게 태양을 달고 있다. 그 다음에 어씨, 여기 보면 어작, 부사, 보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부사라고 읽으면 이거 부사가 아니라 부기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건 당연하죠. 여기서 기라고 하는 것은 사성을 말합니다. 사성이라는 것은 바로 푸나라와 사회에서 2대2의 결혼인데 자기를 낳아준 생신모, 어머니가 작은 부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때에서 작은 부인이었다 이 말이 되는 것이죠. 이거는 왕실의 합법적인 혼인이기 때문에 이것을 무슨 혼외의 자식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합법적이고 당연히 모든 공동체가 인식하는 그러한 왕실의 인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라는 것은 단순히 물고기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보면 어씨가 아버지 사실을 위해서 이 근문이 새겨진 청동 기물을 바쳐 올립니다. 이런 뜻인데 여기에 이 어씨는 물고기가 아니라 물고기를 자신의 토템으로 하는 혹은 시칭으로 하는 그러한 사람을 나타낸다. 그런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양을 보시게 되면 여기에 정어 고양 이래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주씨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인데 고양해서 이 양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 태양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 태양은 누구겠어요? 천신 하나님, 여기에 있는 이분, 이 화폐에 있는 이분을 일러서 이분은 이것은 시칭이고 이것은 이분의 상징이 되는 토템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양, 작, 부, 을, 보존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양씨가 아버지 을씨를 위해서 이 근문이 새겨진 청동 기물을 만들어 드립니다. 바칩니다. 이런 뜻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등장하는 물고기라든지 양이라든지 하는 이런 것들은 어떤 동물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동물을 자신의 상징으로 하는 그 인물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면 어시다 하면 물과 관련이 있는 그러한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물을 다스렸다, 홍수를 다스렸다, 강을 다스렸다 하는 그러한 직책을 가졌었던 인물이 아니겠느냐 추정해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양이라는 것은 목축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의 문헌에서도 이와 관련된 이들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음을 보시겠습니다. 자, 이 조라는 건데요. 조라는 글자를 보게 되면 여기에 달 월자가 있고 배주자가 있고 달 월자가 있고 또 여기 삼신만을 나타내는 글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달 월자가 있고 배주자가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달 월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양잠신으로부터 나타나는 그 기록인데 이것은 모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조선이라 할지라도 여기 삼신, 부계와 모계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모계 쪽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주자가 들어있는 것은 바로 천신 하나님으로부터 그 다음에 이어지는 어시까지 이게 전부 천신 하나님의 그 피를 가진 사람들을 표현했고 그 중에서도 모계가 아닌 부계로 그 다음 대대로 넘어가는 그러한 과정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부계 사회가 어느 정도 성립이 된 이후에 이 글자가 나타났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조선 이렇게 표현할 때는 달, 월 이것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배주자가 들어가야 옳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배주와 달, 월을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되는데 배주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끝이 닿지를 않습니다. 달, 월은 여기에서 이렇게 끝까지 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식적으로 이 글자를 씁니다. 중국과 우리는 이런 글자를 쓰고 있고 일본과
대만의 경우는 이 글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별을 해야 되는데 이건 모계로서 인식하는 조선이고 이건 부계로서 인식하는 조선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조선을 우리 시조와 선조가 출발을 했고 또 이것을 계승한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이 배주가 들어간 이 글자를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것은 이 조라는 글자의 뜻을 시초 이렇게 했고 또 초고, 초안, 시작하다, 창조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전의 역사시대가 아니고 또 신석기 시대였는데 청동기 시대로 진입을 하는 그러한 최초의 나라, 그것이 고조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처음이었죠. 그 다음에 처음으로 시작되고 또 창조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초고나 초안, 이것은 무엇입니까? 초고는 원고를 썼을 때 교정을 보지 않은 최초의 원고가 됩니다. 초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프로젝트를 시행함에 있어서 처음 잡은 그런 안건 중에 하나입니다. 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처음 시작했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따라서 이 초라고 하는 것이 그냥 풀이 본래의 뜻이 아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서 나타나는 이런 것도 역시 이걸 초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건 삼신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이 삼신으로 인해서 역사가 시작되었다, 역사가 출발했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조라고 하는 것은 척요절 해가지고 초로 읽었다. 그리고 17부 중에 2부에 속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라는 것을 보면 3부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2부와 함께 이 주라고 하는 것은 2부와 함께 음이 아주 가깝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같은 것 같아요. 지금은 우리가 발음이 변해서 그런데 이 조선시대, 고조선시대 당시에는 이 배주자가 조선이라는 이 조자와 발음이 같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원래는 이걸 설문해자에서는 철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 철이라는 이 글자, 이건 철인데 초라고도 읽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뭐 어느 정도 공감합니다. 이게 초라는 글자에 시작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초목, 초생야 해가지고 초목이 처음 나온 것, 뭐 입순이 나오든지 뭐 그런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본래의 의미는 사실은 아니죠. 왜냐하면 삼신을 나타내는 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신, 천신이라는 여기에서부터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어 있죠. 고문에서는 이런 두 개가 되어 있는 이 글자로 보기도 한다. 독약철, 철이라고 읽는다. 그러니까 본래 설문에서 설명하기는 철이라고 읽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초라고 읽는 것이 좋겠다 하는 학자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실상은 초 혹은 철 이렇게 읽는다고 보면 좋겠는데 이 철이라는 발음이 왜 나왔는지 그것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창노졸, 창노절 그러니까 초라는 발음으로 읽는다. 이것 역시 3부에 있다. 세상에서는 이 초를 이렇게 초로 읽는다. 그리고 이 글자와 이 글자 이것을 구별한다. 그 다음에 이건 3개짜리 초의 총칭, 풀의 총칭. 그래서 이게 2개짜리와 하나짜리가 합쳤다. 발음은 허위절. 그러니까 허와 위니까 휘가 되겠죠. 휘로 읽었다. 삼철 즉 삼초야 해가지고 이 철자가 3개가 합친 것이 삼초와 같다. 풀초자가 3개 있는 것과 같다. 그 다음에 회의 합쳐진 글자. 그
그 다음에 허위절 15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발음이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표현되죠. 이 글자. 또 네 번째를 보면 모랑절 해가지고 망 이렇게 읽는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10부. 근데 사실은 뭐 이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삼신으로부터 출발한 글자가 이렇게 후대로 가면서 계속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이 되었다 하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풀초자 자보절. 그러니까 이거는 초가 아니라 조선할 때 그 발음이 되겠습니다. 자, 조선할 때 이 글자 좌변을 보게 되면 해가 떠오를 때 햇빛이 비추는 모양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본래의 뜻이 아닌 것은 앞에서 사람을 가지고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그 당시의 글자로서 조합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가 떠오른다는 것은 천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타나서 태어나서 이렇게 조선을 세우는 것을 설명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천신 하나님이 나라를 이루었을 때 그 천신 하나님의 빛이 온 세상을 비췄다. 즉 문명의 혜택을 주었다 하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사람인까지는 요 부분이지. 이 좌변과 사람인 요 부분이 있고요. 요 밑에 배주가 있습니다. 이게 있어야 조선의 조라는 글자가 됩니다. 설문에서는 조라는 글자의 본 글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배주자 바로 요 부분. 자, 일설에 따르면 옛 제기에는 배가 있어서 진열해 놓고 신에게, 이때의 신이라는 것은 천신을 말합니다. 천신 하나님에게 예를 올리는 기물로 삼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 주라는 고향 임금님은 제사를 지낼 뿐 아니라 또 이 사신을 접대하는 그러한 역할을 맡은 인물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에는 가장 중요했던 것이 제사를 지내는 것과 그 다음에 군사를 가지고 있는 것, 무력을 갖고 있는 것, 그것이 나라의 두 가지 중대한 일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조라는 글자가 있는 그러한 그 조라는 글자 안에 있는 인물을 나타내는 그러한 유물들이 우리나라에도 있고 또 중국 대륙에도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사례는 많습니다. 다만 여기서는 그 한 사례만을 들 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설명된 것처럼 고문자의 조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존재했던 초, 일, 고, 주의 각 인물의 시칭이 레고처럼 결합된 시조 삼친과 후손을 알리는 고조선의 족보와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고조선 시대에 족보가 남아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큰 행운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따라서 이것은 사마천 사기가 편찬된 그 시기보다 2500년 정도 앞선 그런 기록이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 삼신을 받드는 이 인물이 있습니다. 이 인물이 이것은 결혼 예물로서 만든 청동 기물에 홀례품에 이렇게 그 금문을 남긴 것인데, 여기에 보면 역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이것이 임금제자의 시작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4, 물론 다른 분들은 이것을 제2라고 합니다만은 전해오는 춘추자전이나 이런 데 보면 그때는 사시의 시조였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 이것은 사로 읽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사상의 시조라고 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 할아버지 알씨, 이 할아버지 알씨는 누굽니까? 이것은
학렬로 따져봤을 때 이분은 고향 임금님이 되고 그분의 아드님이니까 계씨가 있습니다. 이 계씨는 4대째, 고조선 4대째 인물로서 또 그 형제가 4분이 있습니다. 물론 배다른 형제도 있습니다. 그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 계씨가 4대째, 여기 3대, 4대, 5대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4분 중에 한 분이 될 텐데 마땅히 대표가 되는 분은 장자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금문 여기에 나타난 계씨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알씨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또 알씨가 있죠. 그럼 이 알씨는 또 뭐냐? 다른 사람이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다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바로 푸나로아 시대의 인물이기 때문에 2대2 혼인에서 이 고향 임금님이 주부가 되고 요건 조카뻘이 되는 종부가 되는 것입니다. 삼신을 나타내는 것 중에서 삼각형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문구 문화 토기, 대문구 문화 토기 때에 나타난 이 삼각형, 역삼각형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밑에 하단부에 있는 것은 제가 찍어 온 것입니다. 이렇게 삼각형이 크게 되어 있고 여기에서도 역삼각형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돌아가면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제기죠. 여기서 보면 윗단에는 천신 하나님, 수직선으로 되는 장대 같은 신자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삼신을 나타내는 이 삼각형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민족 계열의 삼각형이죠. 또 목의 쪽의 삼각형은 역삼각형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제기를 통해서 받드는 것은 누굽니까? 이 위에 있는 이 몸체 자체가 둥근 모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천신 하나님, 가장 큰 태양이 되는 천신 하나님을 나타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바로 여기 역삼각형, 이건 소금천시입니다. 소금천시. 이것도 소금천시 때의 그 상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장대 같은 천신 하나님을 기리는 이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서는 이 삼신을 나타내는 바로 이 세 분을 통칭하는 정삼각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대 한민족의 4대 국가가 있을 때 그때에도 정확하게 고대의 상형 문자가 이렇게 전해 내려오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사공은 말한다. 나는 황제로부터 태초에 이르기까지 모두 130편을 서술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황제는 황제보다 앞선 학렬이 높은 신농 하나님을 정통으로 내세우지 않고 근문에서도 거의 나타나지 않는 이 황제를 정통으로 삼아서 역사를 소설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뉘조의 남편 황제를 중국사의 정통으로 삼았다 하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그 이후로 이 천신 하나님은 골방으로 들어가서 별로 중국인들에게 이렇게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중국인들은 우리는 오직 황제의 자손이다 이렇게까지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근대에 이르러 신농 하나님과 치유를 중화 3주로 포함시키는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랑캐이 땅이라고 하는 것에서 중화 문명보다 더 이른 시기의 문명이 발견되었고, 그러므로 해서 이 자신들이 이제까지 지켜왔던 그러한 역사를 바꿀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포함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그동안 홀대를 했던 신농 임금님과 적대시했던 치유, 이분들을 중화 3조로 포함시켜서 동북공정을 완성하기 위한 작업을 현재까지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진행형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거의 종료된 것이나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이미 역사를 다 짜맞췄으니까요. 그런데도 정신 못 차리는 우리나라의 학자들은 아직까지도 고조선을 압록강과 도만강 이남에서 찾고 있습니다. 우리 말에 속되게 말하면 남의 다리 걷고 있다 하는 말이 있죠. 고조선을 찾는데 고조선이 아닌 땅에서 찾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산동반도와 바레만을 낀 이 일대에 자리 잡고 있다가 우리가 밀려서 지금 이 한반도 안으로 들어와 있는 것인데, 그나마도 반토막 나서 남쪽만을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그러한 처지가 되고 만 것입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조라고 하는 인물과 우리 유물 속의 그 표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고금문 여기에 들어있는 것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바로 여기에 신이라는 글자가 들어있죠. 천신 하나님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바로 이 장대 수직선으로 되어 있는 천신 하나님, 또 조선이라는 글자에 이렇게 수직으로 되어 있는 천신 하나님, 여기에 우리 유물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천신 하나님의 이 표현이 쭉 이렇게 밑에까지 내려왔습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천신 하나님은 다른 것은 생략을 해도 이분은 한민족이 남아있는 한 시대를 관통해서 영원히 기념해야 될 우리의 시조다 하는 것을 여기에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삼신을 보실까요? 여기 삼신을 보면 이 장대뿐 아니라 세 분을 포함해서 이렇게 삼각형으로 표현해 두었습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세 분 포함해서 삼각형으로 이렇게 포함해 두었습니다. 역삼각형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역삼각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천신 하나님의 외손이 되는 소호 금천씨를 나타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선 언급할 대상은 아니지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 사각형이 네모난 형태가 있습니다. 이건 역시 당연히 여기에 있는 모든 표현들이 우리의 한민족의 시조와 선조를 나타낸다고 하면 이 사각형 역시도 어떠한 인물을 나타낸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근문을 살펴보면 이렇게 사각형 안에 아들 자자가 들어 있습니다. 이 사각형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 국 이런 뜻이 됩니다. 나라라는 뜻이 되고 또 성이라는 의미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나라라는 뜻으로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다 나라를 이끌어갔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 나라 국자를 또 이렇게 이런 식으로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부신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 부신은 제국고신입니다. 제국고신을 아버지로 하는 아버지 제국고신 씨가 이렇게 나라를 다스릴 만한 인물이라 이렇게 너를 칭하겠다, 인정하겠다 이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럼 앞에서 본 것처럼 조라는 글자 안에 들어있는 그러한 인물들이 바로 우리의 유물에도 그대로 그때 당시에 고조선 시대의 상형 문자로 표현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보면 배주자를 우리는 살펴보지 못했는데요. 배주자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 배주자인데 이 앞부분은 이미 유물에서 살펴봤고 이 주자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가 전부 제기로서의 배를 이렇게 모아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김해박물관에 가서 제가 직접 찍어온 것인데요. 여기에 보면 다
배가 이렇게 있으면서 여기에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해라는 뜻이죠. 여기에 배에도 바로 해라는 표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잔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기로서 사용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배주 하는 것은 잔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제사 때 드리는 잔, 또 주고받는 잔, 이런 잔을 나타내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조선 시대의 배주는 이렇게 제사나 또 사신을 접대하는 그런 잔을 맡은 사람, 굉장히 최상위 고위층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상으로서 조선이라는 그 국호 안에 담겨 있는 의미, 그리고 그것이 고대 청동 기물에 어떻게 표현되었고 우리 유물에서 그 조선의 의미가 얼마나 반영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고조선이란 다음과 같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민족이 형성되는 시기에 시조와 선조의 시칭을 고문자, 그러니까 옛날 상형문자로 시대순으로 조합해서 정체성을 표현한 족보이며 신위이다. 우리가 발견한 그 유물 속에서도 결국은 사람을 나타내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유물을 만들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오늘의 영상을 마치면서 영상을 끝까지 보아주신 구독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